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힘든 학창 시절을 겪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죠. 특히 저를 많이 괴롭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동네 친구입니다. 저랑은 유치원부터 함께 나온 친구였죠. 부모님들끼리도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도 했고, 집으로 초대되어 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우리가 절친이라고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저는 왜소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별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공부를 잘해야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체격도 작고 얼굴도 작아서 어려 보였지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왕따는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밥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잘 알기에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자 장난이 점점 폭력이 되더군요. 대놓고 구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는 식이었죠. 축구를 할 때도 저는 항상 제외였습니다. 가끔 사람이 부족하면 한 자리 끼는 정도였죠. 그것도 못하면 엄청 비난을 들어야 했지요. 반에서 저는 찐따였습니다. 뭐래도 제가 불리했고 저는 친구들의 장난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물건을 뺏어가는 일도 많았고 말 안 들으면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장난이라며 제 목을 조르기도 했었지요. 제게는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장난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인싸인 그 친구의 편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싫었지만 부모님께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하필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반은 아니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죠. 그리고 저도 체격을 키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도 했고 단백질 보충제도 열심히 먹었죠. 그런 노력 덕분에 조금씩 체격이 커졌지요. 오히려 작은 얼굴은 제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났죠. 고3 때는 오히려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항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제법 근육질 몸을 가졌죠. 덕분에 대학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근육질 몸매는 누구나 부러워했죠. 동네에서도 아줌마들이 저를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엄마를 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는 엄청 반가워하셨습니다. 살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줌마는 제게 운동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었죠. 하지만 아줌마에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자세도 봐주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고맙다며 음료수도 사주셨고 먹을 것도 가끔씩 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줌마랑 어울리기도 싫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당하던 기억이 떠올라서였죠. 하지만 아줌마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탄탄한 제 몸을 만지기도 했고 제 얼굴이 아이돌 같다고 칭찬도 하셨지요. 그리고 자꾸만 자세를 봐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줌마도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들 중 하나 같았죠. 그때 문득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엄마를 무너뜨리고 싶었죠.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아줌마를 봐주었습니다. 무척 친근하게 그녀의 운동을 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터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체육관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친해지면서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터치도 이제는 훨씬 과감해졌지요. 운동을 가장해서 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도 은근히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모른 척 열심히 운동을 도와줬지요.
다른 아줌마들은 조금씩 서운한 내색을 했죠. 그러자 친구의 엄마는 무척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전리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줌마도 저를 따로 많이 챙겼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따로 만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했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함께 카페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술을 사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집으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거짓말로 둘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했죠. 마치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보낼 것처럼 말이죠. 사실 아줌마는 함께 밤을 보내자고 해도 승낙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아줌마에게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제 고민을 궁금해하셨죠. 아줌마도 마치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저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술을 마셨죠. 저는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는 아줌마를 보면서 참기가 힘들다 했지요. 아줌마는 놀라면서도 웃으시더군요. 우리는 술기운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저는 아줌마랑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받아주면 술기운에 실수했다고 할 예정이었죠. 아줌마가 허락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아줌마의 대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줌마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시더군요. 그리고 몇 잔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잠시 후 아줌마는 술에 취해버렸죠. 하지만 정확히 대답은 하지 않더군요. 그저 술에 취해서 제게 자꾸 기대어 왔죠. 하지만 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취한 게 아니란 사실을요. 그리고 이미 아줌마가 허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취한 것처럼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모텔에서는 일이 쉬었습니다. 예상대로 아줌마도 저를 원하고 있었죠. 아줌마는 이미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아줌마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하게 아줌마를 괴롭혔습니다.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뻐하더군요. 저도 복수를 한다는 감정에 아줌마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마치 그놈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아줌마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통쾌하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아줌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의 엄마와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는 줄 알더군요. 그리고 아줌마가 더 미안하다고 했죠. 아줌마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젊고 잘생긴 제가 잘해주니 설레셨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줄 알면서 참지 못했다고 하셨죠. 저만 괜찮다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죄책감이 조금은 옅어졌지요. 서로가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아줌마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조차 없이 아줌마와 가까이 했습니다. 마치 제 여자친구가 된 것 같았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수시로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운동을 안 하고 바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아줌마는 까무러칠 듯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 엄마가 제 장난감이 되어 있었죠. 묘한 쾌감에 저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아줌마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를 안을 때마다 친구놈을 비웃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친구놈에 대한 복수심이었죠. 하지만 항상 허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복수에 혼자만 미쳐있는 것 같았죠.
제게 진심인 아줌마에게도 조금씩 미안한 마음도 생겼죠. 이만하면 그 놈에 대한 복수도 했다고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짓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그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지방의 전문대를 다닌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엄청 반가운 척을 하더군요. 마치 저를 괴롭혔던 일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순간 그런 모습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은 그런 기억조차 없는 느낌이었죠.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었지요. 그날 저는 급하게 아줌마를 불러냈습니다. 다시 아줌마에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감정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줌마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난리를 쳐도 그놈은 몰랐습니다. 그놈에게 직접 복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괴롭힌 놈은 기억도 못하는 있었죠. 저 혼자 난리를 치는 것 같아 한심한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의 입대일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소식 때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요. 아줌마는 조금 당황해 하셨습니다. 자신과 몸을 섞은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보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겨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의 입대일이 되었습니다. 아줌마의 차를 타고 함께 부대로 향했습니다. 저와 아들이 함께 있으니 아줌마가 긴장을 하더군요. 저는 슬쩍슬쩍 아줌마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줌마와 더 친근한 척 했지요. 나중에는 친구놈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아마도 우리 사이가 의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친구놈도 불편한 기색을 조금씩 드러내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제야 복수를 하는 것 같았죠. 친구놈은 틈틈이 우리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친구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도 아줌마도 놀라더군요. 아줌마도 놀라서 제 손을 밀쳐내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그 불안한 눈동자를 보면서 순간 기뻤습니다. 아마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괴로워하길 바랬죠. 짧은 순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참아왔나 싶더군요. 친구놈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생각도 했습니다. 친구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죠. 하지만 흥분이 가라앉으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았죠. 나도 함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가 잔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아줌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허무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군요. 바보처럼 아줌마를 안은 채 울어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당황해하면서도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분명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더 불편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복수라는 감정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줌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괜히 아줌마를 가지고 논 것 같아 미안해지더군요. 정말 의미 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망가지는 길이었죠.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아줌마랑은 육체적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도망치는 것 같아 비참했지요. 하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디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곧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전에 너무 고민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이해 및 인정받기 힘든 특이한 방관계를 좋아합니다. 다른 부부 또는 커플과 단체로 하거나 파트너를 바꿔서 하거나 다대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관계를 극형까지는 아니었지만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를 다니던 친한 친구 녀석이 그런 모임을 자주 다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같이 몇 번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성향도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들과 연애를 시작하고 제 성향을 공개하면서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많이 당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좋다며 같이 즐기는 여자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 되겠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런 저의 성향을 공개를 하고 동의한 여성분들과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성향을 듣고 나서 싫다고 하시는 분은 미련 없이 보내드리고 좋다는 분들만 만나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제 이상형이었던 여자친구를 보면서 꼭 저 여자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할 때는 저의 특이한 밤 성향을 숨기고 평범한 남자인 것처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밤 스타일이 제 취향과 맞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연애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쉬움이 잊어버릴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여자친구 몰래 자주 만나었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커플이나 부부 또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기에 자주 주고받는 연락도 없고 만나는 날에는 출장이나 장례식장 핑계를 대면서 외박을 하였기에 연애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는 행복한 연애를 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과는 저를 만족시켜주는 짜릿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 추석 때의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여자친구 둘 다 나이도 있고 서로 좋아하고 잘 만나고 있으니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왔고 여자친구도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저에게 내년 봄이나 여름에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물어왔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 성향을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즐기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없고 여자친구가 있는 총각일 때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일 때는 아무래도 밖에서 아내 몰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커플이나 부부 또는 모임에 나간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평범한 척하면서 참고 숨기며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답답했습니다. 평범하진 않지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기에 평생을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결국 참지를 못하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아내에게 걸려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아무리 여자친구와 만나고 싶었어도 연애를 시작할 때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됐다면서 아마 일반적인 여자라면 절대 저의 성향을 이해하거나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결혼을 하기 전에 말을 한다면 파혼을 할 것이고 결혼 후에 말을 한다면 이혼을 하거나 평생 저보고 참으라고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평생 참거나 또는 참다가 결국 몰래 만나려 다니는 것보다는 파혼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먹고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솔직한 마음은 결혼도 하고 제 성향을 이해해주고 같이 즐기거나 같이 즐기는 것이 어렵다면 가끔 밖에서 즐기고 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는데
큰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긍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여자친구는 저의 성향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힘든 일반적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데 일단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참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여자친구 몰래 다시 만나려 다니거나 그때 가서 제 성향을 이해해주고 같이 한 번만 해보자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결혼 전에 말했다가는 바로 파혼하자고 할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날 좋을 때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모두들 지금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얘랑과 파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9살이고 얘랑은 30살입니다. 저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얘랑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제가 2배 정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만나게 된 이유는 혹시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만 저에게 잘 해주셨으면 상견례에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지만 갑자기 바뀌는 두 얼굴을 가지고 계셔서 감당을 할 수 없었네요. 처음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는 얼굴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본 건 처음이어서 상견례 때 인사드리면서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려고 정말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하셨는지 잘 웃지 않으시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뚝뚝하다는 말을 얘랑한테 많이 들었던지라 정말 무뚝뚝하시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 대화하면서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났고 그리고 얘랑한테 집중된 저희 부모님 질문 공세에 떨지 않고 대처 잘 하길래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 옆에 있는 음료를 가지고 오려다 제 치마에 흘리는 바람에 저도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면대에서 휴지로 닦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시어머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분이랑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봤을 때는 이 결혼 시키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아들 잡아먹을 여자인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아주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사람 녹이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딱 봐도 남자 여러 만나봤을 것 같더라. 나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어머님 그러는데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니까? 그치? 그런 며느리들이면 집안 말아먹는다고? 내가 겪어봤는데 저런 애들 분명 뒤에서 남의 욕 엄청 할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 남의 욕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오면서 저런 애들 한두 번 보니? 우리 아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번다고 얼마나 유세 떨던지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꽉 잡혀 살게 뻔하다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직업 물어보시길래 대답해드렸고 월급도 오픈해서 다 알려드린 거였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런 식으로 뒤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처음 뵙는 자리에서 당연히 예의 갖추고 웃으면서 다가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저 남들 없을 때 뒤에서 누구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언제 봤다고 몇 시간 만에 사람을 아주 쓰레기 취급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네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랑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를 얘랑한테 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 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너희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내 욕을 하더라고. 내가 가식적이고 뒤에서 욕할 것 같은 스타일이래. 너도 내가 그렇게 보이니? 뭐라고?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 에이, 설마. 우리 엄마 되게 무뚝뚝하고 말수도 엄청 적어서 말을 아끼는 스타일인데 함부로 누구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 성격 모를까봐 설마 다른 사람 아니야?
잘못 들은 거겠지. 뭔 소리야. 화장실에 나와 너희 엄마 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여태 헛살았니? 너희 엄마 성격을 그렇게 몰라? 화장실에서 통화하는데 아주 입에 모터 다셨던데? 오늘 처음 봤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결혼해서는 어쩌겠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10월드에 들어가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내가 결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럼 상견례 끝나고 단둘이 이야기 좀 하던가. 내가 옆에 있어주면 분명 서로 말도 잘 못할 거 아냐. 그러니까 자리 만들어줄게. 서로 오해 좀 풀어.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좋게 이야기해줘도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효력이 덜할 거 아냐. 알았지?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아직도 나는 믿기지가 않는데.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라서. 일단 너무 길게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저는 얘랑과 한바탕 하고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저희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제가 볼 때 저런 모습이 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 잘 하려 했던 마음은 다른 세상 가버리고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싹싹하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겠네. 부침성 있는 것도 타고난 거다. 나는 말수가 적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한단다. 나는 그런 점이 참 많이 부럽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올 때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웃는 모습도 어찌 이렇게 이쁘니? 우리 아들 며느리 하나 잘 골랐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변한 태도에 모두들 당황하셨고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그러냐며 저를 툭툭 치는데 저는 아직 화장실에서 받은 치욕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좋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지금 상황을 좋게 마무리하려는 얘랑은 웃으면서 제가 피곤한 것 같다며 분위기 반전을 시켰고 저도 억지로 웃으면서 2차 저차에서 상견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얘랑이 말한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와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고 저는 얘랑 부모님과 좀 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먼저 보냈습니다. 아버님과 얘랑도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면서 자리 비켜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좀 당황하셨는지 어리둥절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머님과 대화를 시작했네요. 어머님, 저랑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게 불편하세요? 왜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세요? 제가 성원 씨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 왜 그러는데? 무슨 할 말 있니? 그럼 나는 어떻게 집에 가라는 거니?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해라.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란다. 조금 이따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화장실에서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누구랑 통화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볼일만 봤단다. 지금 이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니? 아, 그래요. 어머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네요. 진짜 가식적인 건 어머님인 거 모르세요? 화장실에서 제가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래? 다 들었니?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들었다니 내가 한마디 하마. 너는 이 결혼 못할 줄 알아라. 내 눈은 역시 빗나간 적이 없어. 너 지금 하는 태도를 봐라. 화장실에서 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네 첫인상 좀 이야기했다고? 시어머니 이렇게 앉혀놓고 인상 쓰면서 대드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요. 어디서 우리 아들을 넘봐? 네가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니? 어디서 지금 뭘 잘했다고 대들면서 잡아먹으려 드는 거니? 역시 이제야 성격을 드러내시네요. 대단하세요. 어머님 아들도 그저 자기 엄마 착한 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 무서운 발톱 어찌 숨기고 계셨어요. 그냥 대놓고 싫다고 말하면 되지. 화장실에서 제 험담을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저 처음 뵙는 자리이고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인데 저를 삐딱하게 보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일어나야겠다. 이대로는 못 가세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하면서 말하는 순간 물컵에 있던 물이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때마침 아버님 집에 데려다 드리고 온 얘랑이 어머님께서 제 얼굴에 물을 뿌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한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진짜 화장실에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괜찮아? 내가 물 닦아줄게.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일단 오늘은 일어나자.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 여기 녹음되어 있으니까 보내줄 테니 잘 들어봐. 나는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단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려 한 건데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 절대로 순탄치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좋게 풀어보려고 한 거고 둘이 대화하면서 오해한 부분 해결하려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거 너무 이해 안 된다. 그냥 우리 이쯤에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게 모두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나도 시월드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저도 진짜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도 다를 거 없는 사람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다신 안 보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얘랑은 계속 전화 오고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이 상황 저희 부모님 당연히 알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더 이상의 만남 힘들 것 같다며 좋게 끝냈습니다. 저희 부모님 차라리 잘 됐다며 저런 이중적인 시어머니 있는 집에 자기 자식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정리하라고 하셨네요. 아직까지도 술 마시면 전화 와서는 우리 둘만 따로 살면 안 되냐고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해서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저는 그저 잘하고 싶어서 처음 뵙는 자리라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성격이 밝거나 부침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데 사람 얼마나 봤다고 저렇게 저를 판단하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좋게 끝나서 결혼까지 갈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다양한 사연들도 많으니 감상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